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는 돈이 없어서 공부할 수 없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만큼 공부에 의지가 있다면 정부와 학교 그리고 각종 비영리법인으로부터의 지원과 일반 기업으로부터의 지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층이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주 많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저소득층이 아닌 중간계층입니다. 이런 계층에 있는 가족들은 파이낸셜 에이드 대상이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세금 낼 것 다 내면서도 애들 학비에 대한 재정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을 무척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층에 있는 분들은 학비의 지속적인 상승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학비 지원은 많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신청해서 최대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칼리지 보드에 따르면 미국의 공립대학교 학비는 평균 24,000달러 정도가 되고 사립대학 학비의 경우는 평균 32,410달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이 숫자에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좋은 사립학교 같은 경우 10만 달러가 넘는 곳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평균치이기 때문에 지역과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셔야겠습니다. 보통 장학금, 그러니까 스칼라십, 그러면 미국에서는 merit based 장학금이 있고 need based 장학금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이 need based 장학금이 잘 발달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need based 장학금을 우리는 financial aid, 즉 재정 지원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재정 지원 신청의 가장 기본은 FAFSA, 즉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입니다. FAFSA는 학교들이 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학자금 재정지원금을 효과적으로 받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재정지원과 관련되어서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최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학자금 재정지원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받아낼 수 있는지를 5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신청서는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금 지원 관련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연방에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이나 융자나 이런 것들은 first come, first served base입니다. 즉 먼저 신청하고 먼저 자격이 결정된 학생에게 먼저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학자금 지원 신청 마감일이 아주 늦어도 먼저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FAFSA 신청서 접수 시작일인 10월 1일 당일부터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접수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학부모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소득세 신고를 완성한 후 접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10월 1일부터 접수하는데 2021년 소득세 신고가 마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월이나 2월까지 기다렸다가 세금 보고를 마친 후 신청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신청이 늦어져서 특히 need based 지원은 자칫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새 규정은 전년도 세금 보고 정보를 기초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세금 보고를 기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무 정보는 연방국세청 IRS로부터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세금 보고를 마쳤다면 자동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자료는 팬데믹 기간엔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 후 3주가 지나면 가능해집니다. 만약 2020년 소득세 신고를 연장해서 아직 파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서 준비해서 파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FAFSA는 각 학교들이 학생의 부모 또는 가족이 학비를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EFC라고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EFC, 즉 가족이 부담 가능한 금액의 숫자가 낮을수록 학비 지원금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생활비의 규모 등을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의 수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작을수록 학비 지원의 크기는 커지겠고 반대로 소득이 높아지면 학비 지원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의 크기는 학비 재정 지원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비 지원 관련돼서 중요한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소위 2021 Consolidated Appropriation Act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3년 7월부터 시작되는 규정으로 SAI, 즉 Student Aid Index라는 것을 계산해서 이것을 기초로 학비 지원 규모를 정하게 됩니다. 이 SAI는 앞서 설명드렸던 EFC, 즉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그러니까 가족이 부담할 수 있는 학비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 대신에 사용되는 인덱스인 것입니다. 이 인덱스는 기존의 EFC와는 약간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기존의 EFC는 가족이 부담 가능한 학비를 계산하는 반면 SAI는 학생이 재정 지원을 얼마나 받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인 것입니다. 이 SAI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EFC가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세 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짧은 기간에 결정될 수 있는 것은 혹시 개인이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잠시 미루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처분하지 않으면 이익이 생기지 않는데 처분하게 되면 이익이 생겨서 소득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아이들 학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 불입해왔던 IRA와 같은 연금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미룰 수 있으면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연금을 찾게 되면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최대한 미루는 것이 과세 소득을 낮추는 방법이고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EFC 계산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산이 누구의 소유냐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대학 학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 앞으로 재산을 모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준비를 잘하신 분들은 자녀가 대학으로 진학할 때 재정적으로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EFC를 계산할 때 이 자녀 앞으로 된 재산이 계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 계산에서는 부모의 재산보다도 자녀의 재산을 더 중하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FAFSA를 신청할 경우에는 자녀 앞으로 있는 재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529 플랜이라든지 Covered Education Saving Account 같은 것은 수혜 자녀가 아닌 부모의 재산으로 계산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FAFSA 서류가 재정 지원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학자금 재정 지원을 위해서 소득은 물론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FAFSA 제출의 중요성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FAFSA의 중요성으로 지나치게 FAFSA의 서류에만 의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정 지원 결정은 재정 지원을 결정하는 담당자가 상당 부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재능이 뛰어날 경우에는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력적인 조건을 오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학생이 원하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잘 찾는 일은 최상의 재정 지원을 받아내는데 아주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명문 사립대학에서 학문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학교에서 찾고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등 다른 요소보다도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해당 사립학교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생 입장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학교라면 보다 좋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격이 안 될 것이라고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Financial Aid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 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 재정 지원에 대한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의 재정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계산 과정과 공식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걸쳐서 결정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려되는 것은 소득 수준은 물론 가족의 수, 또 가족 중에 대학생의 수, 그리고 부모의 연령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소득이 높으니 아예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포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히 시중에서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이면 자격이 없다든지 하는 단순한 숫자 기준으로 회자되고 있는 소문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팝사 등 정부에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EFC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대학들이 팝사를 제출하지 않으면 학교 자체 장학금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의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애가 공부를 더 잘하는데 친구가 더 장학금을 많이 받았다고 아쉬워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부모의 재정 능력 등 학생 성적이나 재능이 아닌 다른 요소가 적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학 학비의 재정 지원을 최대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첫째, 조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생이 소유한 재산이 재정 지원에는 불리하다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EFC, 즉 가족이 부담할 수 있는 학자금의 수준을 최대한으로 낮추기 위해서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네 번째는 팝사 서류 이외에 학생의 장점이 재정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다섯 번째로는 재정 지원 자격이 안 된다고 스스로 결정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은 대학 학비의 재정 지원을 최대한 받아내는 방법을 함께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